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엊그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세일 광고가 인터넷에 뜨길래 신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바로 다음 날 대대적인 세일을 하는 걸 두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하죠. 한국뿐 아니라 요새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곳이 많다네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춰서 아마존을 비난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온라인 유통 판매업의 선두주자죠. 이들은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유통업체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과소비를 조장하고 지나친 배달 경쟁으로 인해 교통체증, 오염,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한다는 건데요. 프랑스 환경부 장관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가 프랑스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라면서 비판을 했고, 또 프랑스의 국회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환경, 상상도 못했던 고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데 또 한 번 제 시각이 좁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심계의 어벤져스가 모였다. 쏙쏙 들여다보는 여론 도사들. 이택수, 배종찬, 윤희웅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이 시대 최고의 훈남 여론조사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뭔 냄새요? 훈내. 미치겠다. 어째야 합니까? 근데 어벤져스라는 표현 아주 좋은데요. 아, 좋네요.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훈남보다 마음에 드세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 더 마음에 든다. 아벤져스 네. 아니고요. 아재 어벤져스. 네, 그만들 하세요. 지금 유튜브에 막 깻잎 머리 덕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깻잎 지윤인데요. 지금 깻잎 지윤. 한 번 더 이렇게. 깻잎 대 네. 통키머리. 제가 깻잎 좋아하는 거죠. 자, 이야기해보죠. 국정 지지율. 일단은 어떻게, 저도 뉴스 좀 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리얼미터 주중 잠정 집계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942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3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11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네. 46.9%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48.8%, 한 주 만에 다시 네네. 부정평가가 5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도 양상은 비슷했는데요. 긍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해서 동률을 잃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한 메콩 정상회의 등 대규모 외교 행사 때문에 네. 좀 오르지 않겠느냐 봤었는데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서해 접경적 해안포 사격 그 발표 시점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이후에 직후 벌어진 합의 내용 왜곡 논란, 또 보수 진보 진영별 양극화 심화 소식에다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지면을 차지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인도 또 작용을 해서 횡보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소미아 그 조건부 종료 이후의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거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소미아 종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항상 한 55%, 60%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딱 종료 유예를 하고 나서 그 MBC였나요? 그 타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네. 잘한 결정이다. 이게 그렇죠. 70%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왜 같은 이슈를 두고 의견이 바뀐 걸까? 바로 며칠 사이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러 조사들이 나오게 되면 발표되게 되면 이제 충돌되는 결과들 가끔 나오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긴 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가적 감정들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요. 양가적 감정.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감성적인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령 이제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뭐 대립 상황에서 북한에 이제 도발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반대가 많겠죠.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화해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또 긍정하는 것이 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네.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특수성도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또 한편 이제 합리적 감정으로서는 이제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거나 또는 한미 동맹까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또 해소되니까 또 그 결과도 뭐 어쨌든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인간사의 어떤 많은 선택과 결정 상황에서 딱 나타나는 흑과 백은 것과 아니다. 저는 네. 뭐 맥락이 합리적인 이제 어쨌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사실 종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네. 지지를 정부에 그 당시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지를 했지만 이게 또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혹은 적극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정부가 그렇다면 유예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도 지지를 한다라는 네. 근데 말씀이신 가장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현상은 이제 일본 때문의 현상이죠. 일본 그러니까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조건부 유예를 하냐 아니면 그냥 종료가 되느냐. 근데 이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된다고 했던 그 여론도 결과적으로는 일본 때문에 종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노한 감정에서 국민 여론은 종료하라였는데 정작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조건부 유예. 왜냐하면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준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사 결과도 보면 진보 보수 모두가 조건부 유예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보수는 보수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함직했고 또 진보 쪽에서는 대통령의 고뇌의 결단이고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네. 일본 때문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종료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지지를 하셨는데 또 그쪽에는 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결정을 조건부 유예를 결정을 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그 결정도 지지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말씀대로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서 네.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또 그쪽에 있는 어떤 지도자 리더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단은 믿어주고 어쨌든 지지해주는 이제 경향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것도 영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 관한 이슈였기 때문에 약간 좌우 구분이 좀 없이 하나로 좀 모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외세의 압력에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결속을 네. 다지는 것처럼 네. 그거는 어때요? 대표님께서 좀 이택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줬으면 했는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네. 요 관련 조사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죠? 네. 최근에 했는데 7대2 정도로 불매 운동 참여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참여하고 있다와 네. 참여할 예정이다 뭐 이게 질문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예. 네. 그 2개월 전 조사와 비교하면은 6% 포인트 참여 의견이 네.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7대2 정도로 불매 운동 참여 응답이 높았는데 지난 2개월 전 조사는 60%대였는데 네. 지금은 70%대로 소폭 올라갔고요. 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네. 결정 이후에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 오락가락했잖아요. 뭐 장관은 부인하고 또 차관 맞아요. 사과했다고 예. 얘기하고 사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당일날은 사실 진보층도 조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의 반응 때문에 지지층대로 결집을 하고 보수층은 미국의 이제 해석처럼 이게 갱신된 것으로 또 해석을 하는 뭐 정당이라든지 언론 네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층대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MBC 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70% 이상이 긍정 평가했는데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는 더 강화되는 모습. 이게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국민들의 태도가 강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도 제가 뭐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조사와 관련된 대상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인데 이것도 역시는 저는 일본 때문의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국가를 나눠보면 일본과 관련돼서는 거의 일치한 여론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네, 사실 여론상으로는
반일 종족주의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물론 숨어 있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좀 엇갈리는 반응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본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지지율 불감 현상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는 이 미국과 우리가 대립각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론조사가 많이 되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단호했습니다. 절대 이건 올려줄 수가 그렇죠. 없다. 굉장히 높았어요. 적정 수준 네. 이상.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앞으로의 국가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적어도 미국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북한은 좀 독특한 양상. 근데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결같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높았거든요, 여론이.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지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럼요. 했는데 네. 그리고 미국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도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동맹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알아보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럼요. 알아보기도 하고 그걸 매칭해 보기도 하고 만나 미국에서 그래갖고 가끔 박사님께 연락이 오나요? 요새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물어보고 뭐 그런 적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이브닝 쇼로 바쁘시다는 걸 또 아는 모양이죠. 미국은. 요새는 제가 실 데이터를 안 보니까 네. 사실은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이게 네. 일본 불매운동 여론조사가 7대2 정도로 이제 참여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일본 수입된 맥주 네. 보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지난달 맥주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제로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한국에서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는 99.6%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하고 맥을 같이 하는 실제 그렇군요. 판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일 감정은 지금 아주 고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뭐 일본 불매 운동 뭐 참여하십니까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네. 안 되니까 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그런 결과는 현상.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호프집에 가서 이제 그냥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본 맥주 주세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안 판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을 녹취를 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잘 되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들고서는 가갖고 왜 그러세요? 언론사에 보낸다 막 이러고서 한번 얘기하게.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한일 관계 이렇게 악화되는 것, 이제 이렇게 불매 운동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어쨌든 과거에 뭐 일본을 배워야 된다거나 일본 경제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그에 따른 어떤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불매 운동에 영향을 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렇군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우리 세대랑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는 사실 저만 해도 어릴 때 일본 제품이 있으면 잘 사는 집이다 이랬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본이 굉장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보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따라잡아야 되는 국가,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 있는 국가 우리보다서 약간 좀 이렇게 주눅이 들었던 그런 국가였던 일본을 전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질 않더라고요. 실제로 네. 뭐 일본을 배우자는 얘기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옛날 많이 사용 안 들었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향 뭐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음악이나 아니면 스포츠 다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던 시기에 자라왔던 세대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느끼니까 좋더라고요. 굉장히. 네, 조금 전에 뿌듯하고.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불매운동 초기의 조사를 보면 20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불매운동 참여율이 낮아 보였어요. 실제로.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20대도 다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들의 경우에는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역사적에 대한 관심이 덜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과거사에 대한 20대들의 관심도 또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 바람직한 또 영향이 있네요. 지금 TVX맨님이 코끼리 보온 도시락. 최소 우리 세대. 그렇죠. 네, 그 다른 김이 모락모락 났거든요. 네. 좀 사는 집이었나 하고 지금은 슬쩍. 제가 아니 친구 집이. 친구 집이. 네, 혼자서 네. 울곤했던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배종차 소장은 저의 후배입니다. 다른 집에는 깻잎 일본 지훈의 후배. 텔레비전, 일본
또 뭐 워크맨이라고 할까요? 네네. 오디오기기,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도시락 통도, 전기밥솥 그렇고, 네, 이런 전기밥솥도 그렇고 다 일본 거였었죠. 네, 근데 요새는 뭐 다 우리 거 쓰죠. 동남아에 가면요 전부 대한민국 밥솥입니다. 요즘에. 예. 네.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으로 돌아와 갖고 황교안 대표 단식, 글쎄 효과가 좀 있었을까? 처음에는 사실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네.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보수표 결속은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보도도 네. 많이 늘어났고요. 또 실제 여론조사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3% 가량 올랐고 네. 오늘 발표된 갤럽도 2% 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마감한 건데요. 김세현 의원이 던진 폭탄이 완전 제거됐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어허. 그 사실 국면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든지 신보라 의원이 내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단식을 또 같이 참여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열된 모습은 일단 봉합을 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뭐 이른바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 동정 여론도 좀 네. 받게 됐고 해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33.4%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민주당이랑 6%포인트 그러네요. 가량 격차가 안 나고요. 물론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20%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2%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단식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있었다. 봐야 될 것 보면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위적으로 그건 맞는데 실제 이제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당 대표나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갈등으로 비치고 그럼 지지가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굉장히 세게 하게 되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느슨해졌던 분산되었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근데 볼 수가 그렇게 있죠. 되면 또 중도층을 확장하는 것은 좀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바로 그게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더 단단하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결과들을 보더라도 보면 보수층에서는 단단한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금식이냐 또 단식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주 종교적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또 보인 것이고 그럼으로써 처음에는 약간 비판적인 움직임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단식을 하는 건가 이것이 지소미아도 있고 또 1찬 2반이잖아요. 1찬 2반. 그래서 1찬은 지소미아 종료 연장은 찬성. 두 개 반대는 선거법 반대. 그다음에 공수처 반대.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을 더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문제는 중도층들은 과연 올라탔느냐 이 흐름에 네. 자유한국당 지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고민은 남습니다. 강력한 이 삭발과 단식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이냐 이게 이제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집은 성공을 했지만 이게 더 확장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일 것이다. 네. 뭐 이번 주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지표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끝났나요?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을 터서 해야죠. 네, 지금 뭐 남양주 서리마미님, 네 후배라고 놀라셨습니다. 네, 관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의 중심,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스포트라이트. 사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트가 콘크리트라고 불리거든요. 뚫리지 않는다고. 네. 소문이 나 있고요. 저에게 직접 온 건 아니지만 저희 측근을 통해서 브로커가 연락한 적도 있었고 순위를 올려줄 수 있다. 액수는 저희에게 들어온 액수는 몇 억대 액수였어요. 그런가요? 예. 요즘 뭐 사재기 얘기로 되게 막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주 없애시라고.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시고.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걸까요?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가수 박경 씨가 SNS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앞서 들으신 대로 라디오 방송과 TV를 통해 이승환, 성시경, 딘딘 등이
음원 사재기의 실체에 대해 언급을 하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 작가 씨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트가 콘크리트다. 네, 그만큼 이렇게 안 뚫린다. 이렇게 김딘 씨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부터 음원 사재기 의혹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만 해도 벌써 뭐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료 가수가 직접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드문 경우 것 같아요. 또 래퍼죠, 마미손 씨. 예. 예, 뭐 신곡을 냈는데 거의 뭐 저격한다 싶은 그런 신곡을 냈어요. 요새 더 심해진 건가요, 예전부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법은 고도화되고 그리고 그 사재기를 통해서 차트에 진입하는 것이 더 쉬운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길이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 많은 음원들이 그 대중들의 올바른 그 정당한 선택이 아닌 네네. 그런 어떤 편법에 의해서 지금 차트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법이 더 뭐 고도화되고 그리고 왜 쉬워졌을까요, 들어가기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네네. 걸릴 수 있는 이게 누가 봐도 사재기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피해가기가 좀 쉬워진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아이돌의 그 뭐랄까 차트에서 네. 의 세력이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 아이돌 팬덤이 좀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 낮은 장벽을 이런 기계를 돌리는 이런 사재기가 이제 더 쉽게 네. 그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보다 아이돌 팬덤 화력이 좀 한마디로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다. 그렇군요.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이 사실 블락비의 박경 씨가 SNS를 통해서 정말 이름들을 공개를 하면서 음원 사재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뉴스를 통해서도 저만 네. 해도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4, 5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정작 가수 혹은 관계자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의 뭐 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공개적으로 꺼집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꺼집어낸 당사자, 그러니까 이름을 호명당한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강력하게 나왔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던 사실에서 명확하게 그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는 사건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음반 사재기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음반 중심으로 음악 시장이 돌아갈 그렇습니다. 때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무슨 뭐 사이트 가갖고서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음원 방식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음원 사재기로 온 건가 싶은데 보통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음원을 우리가 많이 듣는 방식들이 스트리밍이잖아요. 네. 아이디를 그 특정한 업체에서 유령 아이디를 한 수만 개, 유령 아이디. 예,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개설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아, 사무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데다가 음원 사이트에 음원 그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여러 개를 지금 만들어내 갖고 핸드폰을 통해서 특정한 네. 노래를 네네. 특정 시간대에 계속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노래는 차트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차트에 진입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가 있네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듣게 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또 순위가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 부정하게 그러니까 이 기계를 계속 돌려갖고 네. 이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주로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서 듣나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그 사용 시간이 적은 새벽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혹은 이제 오후 시간대 뭐 이런 때를 주로 노리고 아. 있죠.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때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잘 안 들으면 새벽 시간대에 들어가 갖고 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스트리밍, 그러니까 재생을 그렇습니다. 반복한다는 예, 얘기죠. 예. 이게 중국에도 있다면서요, 한국에 보통 그걸 이제 공장이라고 네네. 불리는데 그 공장이라고 해서 되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제 핸드폰이 작기 때문에 네. 한 뭐 10평 남짓하는 사무실에다가 핸드폰을 수백 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이제 스트리밍 매크로만 돌리면은 네. 그게 가능한 건데 그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뭐 다롄이라든지 아. 그런 지역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승환 씨 얘기도 좀 들었지만 예.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재기 비용. 그렇습니다. 뭐 어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받고선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트 이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트 1위에 올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르고 그 가수의 지명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인이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네. 신인이나 혹은 뭐 비아이돌이다. 뭐 기성 가수라도 뭐 이렇게 그거 따라서 그 쉽게 말하면 시가인데요. 예, 시가. 장가가 아니라 시가인데 네. 평균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2억에서 3억. 그렇습니다. 그렇게 2억에서 3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사재기 업체한테 주고도 그래도 남는가 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남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차피 2억 이 사재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재기 업체를 고용하는 업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마케팅비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사재기를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차트에 올라갔다가 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뭐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방금 전에 약간 충격적인 게 성시경 씨 얘기였어요. 이런 예. 브로커들이 전주 노래 제목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뮤지션들의 영역 아닌가. 근데 이럴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업체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음악을 고르는 방식이 그만큼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차트에 존재하는 노래의 제목 네. 그리고 그 딱 어차피 이제 스트리밍을 돌리면 30초 정도를 미리 듣기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일단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서 뭔가 끌릴 만한 요소를 던져주고 앞에 빡 세게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끼를 잘 노래 제목과 전주를 통해서 미끼와 떡밥을 잘 뿌려놔야 된다라는 식인 건데 그만큼 이제 이 순위를 사재기를 해주는 업체도 뭐랄까 이제 일종의 그 부가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부가 서비스. 이런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에 관여를 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SNS나 이런 데서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거나 갑자기 뭐 별로 체감을 못 하겠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막 온라인에서 막 바이럴로 막 그런 굉장히 뜨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연루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네. 노래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게 되게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네. 차트에 존재를 하는 노래인데 야 1위부터 100위까지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라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같이 뭐 팬덤이 막강을 해갖고 새 앨범을 내면 자연스럽게 차트에 올라오거나 네. 혹은 그래도 어디선가 내가 이 차트 아니라 길거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쯤 들어봤었던 음악들이 아니라 즉 팬덤도 없는 음악들이 갑자기 특정 시간대에 차트를 쫙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완전 생소한 음악인데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근거가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이른바 역주행이라고 불리우는 네. 갑자기 뜨는 음악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윤종신의 존니 뭐 이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니 차트에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네. 뭐 헤이즈라든지 이런 음원 강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차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뭐 식당에서 오만 군데서 계속 다 들려요. 다 들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충분한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신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차트에만 있는 음악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원 사재기 혹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전세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음원 사재기 불법이겠죠, 현행법상? 예, 현행법상 불법은 맞는데요. 네.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법률에 보면 그 행위를 하는 주체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이제 업자가 했을 때 처벌되는 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팬덤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네. 처벌하기가 어렵죠. 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무슨 브로커라든지 이거는 처벌이 가능하고 왜 팬들이 또 뭐 네네.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제 나와서 음악이 그래서 막 우리 전부 다 같이 음원 끌어올리자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그렇군요. 거죠. 현행법상은. 네. 예전에 JYP라든지 뭐 SM, YG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예. 그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하면서 브로커를 고소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 어떻게 됐었나요? 그게 아마 2013년도였을 네.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 사재기 브로커를 고발을 했긴 했는데 네.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예, 무혐의 처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은 예. 그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움직였는데도 무혐의다. 그러면 이게 네. 처벌하기가 좀 쉽진 않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심증상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떤 신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뜨면 네. 당연히 심증은 이거 뭔가 조작이 있다라는 심증은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이게 증거재판주의다 보니까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브로커가 술술술 자기가 다 자백을 하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하고 또 뭐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가령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공장을 네. 압수수색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진술만으로 또 더군다나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네. 예, 그 브로커를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게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바이럴 마케팅도 문제가 조금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막 이게 막 바이럴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예. 많이 쓰는데 이런 네. 경우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예. 처벌받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바이럴 마케팅, 뭐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행법상에 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그 표시 법에 광고 따라서 공정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시 광고를 하려면 뭐 대가성이 있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우리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블로그 올릴 때도 네네. 뭐 맛집 올릴 때 이것은 뭐를 뭐 바꾸서 한 것입니다. 아, 뭐 맞아요. 협찬을 네. 받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좀씩 다르지만 손해배상 책임이나 뭐 과징금, 시정조치, 뭐 형사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그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마케팅 자체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어떤 급상승 이런 인과관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뭔가 예. 이제 법적인 부분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준 변호사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이렇게 찾아도 이렇게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황이나 뭐 진술이 있어도 그러니까 처벌 조항 자체도 굉장히 네. 그 손방망이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뭐 열심히 이렇게 수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이거 어쨌든 좀 근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정말 노력해갖고 음반이나 음원을 냈는데 이게 제대로 주목도 못 받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가수들의 곡들도 있고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떤 노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원 사이트들처럼 네. 차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이트 그 서비스는 없어요. 그 해외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뭐 네. 애플 뮤직, 뭐 스포티파이, 뭐 유튜브 뮤직 등등 보면은 네네. AI 시대잖아요. 네. 큐레이션 중심으로 다 큐레이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좋아하는 노래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추천들이 아, 맞아요. 계속해서 추천곡.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음원 시대 이전에 라디오의 전성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PD나 작가들이 정말 신중하게 골라주는 그 노래들로 대중들이 새로운 노래를 발견하고 자신의 취향을 쌓아가듯이 그 지금은 이제 음원 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차트를 맨 앞에다가 내놓고 메인 서비스 특히 실시간 차트를 가장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 멜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멜론 같은 경우에 제작 그러니까 음원 유통사이기도 네. 하지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작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자기네랑 이해관계가 있는 음악들을 또 앞에다가 배치를 그렇겠네요. 해놓고 뭐 이런 환경에서 이런 빨리 이제 뭐랄까 차트 중심주의를 버리고 그 큐레이션 중심으로 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재기,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중음악평론가 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놓은 K리그. 이번 주말이면 막을 내린다지만 우승팀도 강등팀도 결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정말로 최종 파이널 매치가 남아있는데요. 네, 단두대 매치라고 불리는 이번 주말 K리그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 K리그 뭐 여러 가지 화제가 있긴 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 홈 경기가 화제였어요. 아무래도 유상철 감독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지난 19일 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스로. 참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네. 또 축구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리고 24일 이제 밝히고 나서 네.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 직접 벤치를 지켰어요. 사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선수들과 함께하겠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벤치를 지켰는데 감독의 어떤 응원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수들이 인천 유나이티드 정말 열심히 뛰었고 네.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후반에 공교롭게도 유상철 감독이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모두 연속으로 골을 넣으면서 용병술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하. 여러 가지로 참 보기 좋은 장면이었고 유상철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5월에 부임하고 나서 홈에서 단 1승도 없었거든요. 네. 이날 경기가 홈에서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첫 승이었다. 그러니까 뭐 관중들도 굉장히 뭐 기립박수를 치고 또 인상적인 게 유상철 감독이 이렇게 내내 서갖고 물론 이제 주로 서 있죠. 감독들이 그렇기는 한데 아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몸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짠하기도 하고 좀 감동 뭉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난 10월 19일에 사실 처음 몸 상태가 안 좋아진 네. 게 좀 알려졌고 소문도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남과 원정 경기였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때 처음 징후가 발견됐고 네네. 하지만 그 경기에도 전반전 끝나고 아마 선수들에게 감독님이 아프다는 걸 전한 다음에 선수들이 힘을 내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이상하게 많이 울면서 그 반응이 아무리 이긴 게 중요한 승리에서 경기에서 이겼지만 저렇게? 이렇게 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고 결국에는 아프다는 소식이 그때 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글쎄요, 뭐 많이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진짜 이것이 스포츠다라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유상철 감독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 매치에 정말로 중요한 매치가 되잖아요. 역대급 최종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경남 FC랑 지금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철 감독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선수들도 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결집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거든요. 하지만 경남이 현재 11위로 32점, 인천 12위로 33점, 1점 차인데 네. 지금 이 K리그에서 중요한 11위가 된다는 건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해서 한 팀이 그쵸.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10위가 되면 다음 시즌도 1부 리그에 있을 수 있는 남을 수 상황이에요. 있는. 현순위로는 인천이 유리하지만 마지막 경기가 경남의 홈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경남이 현재 11위에 있긴 하지만 작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거든요. 개개인의 맞아요. 전력적 측면에서는 사실 객관적 전력에서는 경남이 앞선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감동의 드라마는 인천에 있긴 하지만 경남도 절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 상황상 경남은 무조건 이겨야지 잔류할 수 있고 그렇죠. 인천은 비기기만 해도 잔류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이겨야 하는 팀의 간절함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 예측하기 같습니다. 어렵다. 지금 3080님이 유상철 감독 힘내세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네, 유상철 감독 현역 시절에 뛰던 모습 기억하시던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경기는 또 그 경기고 울산하고 전북이 또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지난 주말에 뭔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울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한 경기 더 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서로
경기 전적이 되냐에 따라 갖고 이제 우승팀이 갈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울산이 유리한 것은 맞고요. 네. 울산은 마지막 포항과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반면 전북은 이제 무조건 이겨놓고 울산의 경기 결과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울산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미 우승한 것 같은 분위기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3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울산이 우승을 남겨놓고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마침 마지막 상대가 2위 팀인 포항이었어요. 그때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었는데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울산이 결승골을 내준 겁니다. 다 이기다가 그러니까 무승부만 됐어도 울산이 우승을 하는 거였는데 끝나기 직전에 포항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결국 마지막에 포항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포항이랑 붙는 거 아니에요, 울산? 그렇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울산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유산님이 K리그 짝퉁 우승컵을 만들었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얘기는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제 울산이 우승할 수도 있고 전북이 우승할 수도 있는데 이 경기가 끝나면 최종전이기 때문에 우승 세레머니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K리그에서는 사실 정규리그이기 때문에 결승전이 열렸던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 2개의 경기장에서 우승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우승컵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우승 트로피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승 트로피 하나에다가 모조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조품을 원래도 만들긴 해요. 왜냐하면 우승하면 그 팀이 우승컵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반납을 하고 그 모조품을 이제 영구 소장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예 그 모조품을 함께 다른 경기장에 보내는 상황이고요. 모조품이긴 하지만 디자인이나 무게나 모든 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진품은 순금이고 모조품은 도금이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승을 만약에 어떤 데 갈지 모르지만 우승을 하면 다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큰 차이네요. 큰 차이죠. 큰 차이는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는 도금이고 하나는 진금인데. 네, 지금 3위 싸움도 치열하다. 그리고 맞아. 포항하고 울산하고 원래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동해안 더비라고 해가지고 왜 대게도 울산 대게냐 포항 대게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대게의 자존심만큼이나 축구 자존심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기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으르렁대면서 싸우지만은 특히 게다가 우승컵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세요? 저는 좀 멀어서 TV로, 스포 TV가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좀 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 두 팀이 워낙에 또 라이벌이고 그 포항이 직접 우승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라이벌 팀이 우승하는 거를 뭐 봐줄 생각은 없다는. 못 봐주죠. 더 화나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포항은 그 결과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다 보니 더 마음 편히 뛸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울산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뭐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위 싸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3위 결정전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한가요? 3위는 사실 뭐 이게 아시아 축구도 챔피언스리그가 점점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커지고 있는데 K리그에서 3위까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A컵 우승팀까지 총 4개 팀이 가긴 하지만 올해 이제 수원 삼성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3위 팀 자리만 좀 남은 상태인데요. 서울이 현재 55점으로 3위, 대구가 54점으로 4위에 있는 상태에서 또 기가 막힌 일정입니다. 대구와 서울이 맞대결을 마지막 경기에 하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도 비기기만 하면 3위를 유지하지만 또 이기면 대구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묘한 그 강등권, 우승권, 3위권이 다 지금 묘한 상태가 그 됐습니다. 경기도 대구 원정 경기잖아요. 안 가세요? 그래서 멀어서? 전 하도 중요한 경기 많이 해서 선동열 감독처럼 TV로 이거 다 시청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K리그가 조금 흥미로운 경기들이 좀 많아야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는 전부 나가서 응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국가대표팀이 정말로 잘하려면은 이런 K리그 뭐랄까요 풀뿌리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팬들이 가서 보고 또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풀어져서 더 많은 팬을 또 끌어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축구로 좀 가볼게요. 손흥민 선수 저희가 지난주 스포츠피플 코너를 쉬었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어요. 토트넘 감독이 그 유명한 무리뉴가 왔더라고요. 네, 사실 무리뉴 감독이 한국 선수, 뭐 손흥민 선수와 얘기를 나누고
그 같이 훈련을 하고 또 막 지시를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합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리뉴 감독은 정말 큰 팀들을 이끌면서 네.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맞아요. 감독이라 뭐 많은 한국 팬들도 흥분하고 있고 또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또 돌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무리뉴 감독의 데뷔 전에 첫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멋있죠. 손흥민 무리뉴 선수가 감독은.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또 직장생활하다 보면 뭐 국장님이나 사장님 새로 오시면 처음에 첫인상을 잘 남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초장에 찍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그 무리뉴 감독 데뷔전에서 그렇게 막 골도 넣고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제대로 이 무리뉴 감독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경기 끝날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천천히 라커룸 쪽으로 들어오니까 무리뉴 감독이 한참을 기다리면서 손흥민 선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뜨겁게 포옹해 주는데 제대로 이 무리뉴 라인을 탔다. 이거를 그 경기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득지도 않아요. 네. 여전히 멋있어요. 그야말로 또 멋진 네. 외모와 그러니까요. 화려한 언변 때문에 네. 첫날 기자회견부터 풀 버전이 막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 될 정도였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결승전 챔피언스리그에서 패했는데 그게 올 시즌 부진에 영향을 미쳤냐고 물어봤더니 무리뉴 감독은 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박이야. 예. 너무 멋있어 진짜. 정말 입으로는 뭐 예.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네. 무리뉴 감독 팬도 많잖아요. 한국에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 지금 많은 분들이 손흥민 팬, 무리뉴 팬이 합치면 누가 이 막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더 맞는 편인데 너무 윙어로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들? 뭐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오면서 그 시도하고 있는 전술이 비대칭 3백이라고 그러니까 포백 중에 오른쪽 수비수를 공격으로 많이 올리고 네. 왼쪽 수비수를 수비 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왼쪽에 있다 보니 네. 왼쪽에 많이 붙게 되고 오른쪽은 한 명이 올라가 있으니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수비 쪽으로 너무 빠지는 게 예. 아니냐. 뭐. 또 이제 무리뉴 감독 오면서 그 부담을 덜어준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회를 못 봤던 브라질 선수인데 이 선수의 수비 충성 가담력이 하겠던데요, 이제. 그렇죠. 수비 가담력이 아쉽고 반면 손흥민 선수는 수비도 열심히 잘해주고 네. 더 빨리 잘 뛰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굳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에게 불리한 게 아닌가 싶지만 무리뉴 감독이 전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손흥민이 이만큼 더 가치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을 손흥민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전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무리뉴도 확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어쨌든 이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한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잘 맞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포체티노 감독이 했던 축구는 조금 공을 소유하면서 만들어가는 축구였는데 네. 무리뉴 감독은 속도감 있는 역습을 추구하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윙어를 활용해서 골을 넣는 축구를 잘해왔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라는 점에서 잘 오히려 맞을 앞으로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할 때 호날두 선수를 정말 측면에 놓고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선수처럼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호재일 것이고 앞으로 또 그 무리뉴 감독이 감독하기 전에도 방송 해설로 약간 외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손흥민은 역습을 하기 위한 최고의 선수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베어백 감독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속이 시끄럽다고 하죠. 왠지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적군부 연기, 뒤따른 일본과의 진실 공방, 미국의 전방위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그리고 철군 논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누구처럼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피곤함 그리고 잠시간의 서러움이 느껴졌더랬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했든 반대했든 한미동맹을 열렬히 지지하든 안 하든 북한에 강경하기를 바라든 유화책을 바라든 모두가 마음이 헛헛했을 것 같은 한 주 좀 달래볼까 싶어 뛰어봅니다. 이승철지의 지휘 그리고 탈북청년 합창단이죠. 위드유가 부르는 홀로 아리랑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